네, 전 세계 사람들이 선호하는 풍경은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사파리 초원처럼, 아프리카 사파리 초원 아시죠? 네, 사파리 초원처럼 작고 푸른 관목들이 자라는 큰 나무가 점점이 흩어져 있거나 모여있는 시야가 탁 트인 평원의 풍경을 매우 좋아합니다. 이처럼 현대인들이 선호한 풍경은 인류의 조상들이 오랫동안 아프리카 사바나 초원에서 수렵채집 집단을 살면서 늘 보던 풍경하고 일치합니다. 진화생물학자들은 구석기 시대 조상들이 생존에 유리했을 취향을 현대인들이 물려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지리학자는 대다수 현대인들이 아직도 무의식적으로 위협과 기회라는 잣대로 지형을 평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대인은 탁 트인 풍경을 좋아하지만 동시에 본인이 안전한 곳에 있다는 느낌을 선호해요. 지리학자는 모순처럼 보이는 두 가지 취향을 전망과 은신처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현대인은 탁 트인 풍경을 바라볼 수 있으면서도 본인은 노출당의 무방비 상태라는 느낌을 받지 않는 아늑한 공간에 있길 좋아합니다. 네, 지난 반세기간 미국 교회로 이주 행렬이 이어졌던 것과는 정반대로 캐나다 밴쿠버, 저도 한 몇 년 있었던 곳이지만, 캐나다 밴쿠버시는 지난 30년간 도심으로 이주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밴쿠버시의 차별화 시험은 1970년대 초 시민들이 도심의 고속도로를 건설해 도심을 절단하는 계획을 거부하면서 시작됐어요. 이 선택 덕분에 밴쿠버시는 북미에서 유일하게 도심을 관통하는 고속도로가 없는 대도시가 됐습니다. 밴쿠버 도심이 더 많이 붐비면 붐빌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밴쿠버 도심에서 살려고 했으며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순위에서 밴쿠버 순위가 계속 높아졌습니다. 다른 북미 도시처럼 교외로, 수평으로 확산하는 대신 도심에서 수직으로 밀집하는 선택을 내린 밴쿠버의 실험은 자연을 접하며 살고 싶은 시민들의 욕구도 충족했습니다. 밴쿠버 당국은 도심 건물들의 스카이라인을 규제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나저나 이상적인 도시구조는 과연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나요? 이상적인 도시구조는 100여 년 전 북미 도시에서 나타났어요. 이것은 유토피아를 꿈꾸는 도시계획가나 사회학자가 고안한 것이 아니라 적당한 기술로 도시를 건설해 최대한 많은 돈을 벌려는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고안한 것이에요. 1887년 이후 수백 개 북미 도시에 전차 선로가 급속도로 깔렸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먼저 전차 선로를 깔고 전차 선로까지 걸어갈 수 있는 지역에 주택을 건설해 팔아야 했어요. 대중교통 조달업자와 상업용 부동산 조달업자는 완벽하게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상점들도 있고 대중교통도 있는 마을을 건설하고자 했어요. 시장거리는 활기차고 붐볐으며 주거 지역 도로는 조용하고 나무가 자랐습니다. 행복 도시의 구조와 거의 완벽히 일치했어요. 현대 미국 교외 지역과 같은 넓은 잔디밭, 넓은 도로, 엄격한 도시 기능 분리가 100년 전 미국 도시에는 없었습니다. 그 덕분에 100년 전 미국 도시에서는 거의 모든 일을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안에서 또는 전차를 타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 안에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완벽한 말은 없습니다. 개개인의 취향은 너무나 달라요. 하지만 우리가 사는 도시의 시스템은 우리의 정서에 크나큰 영향을 미칩니다. 전차가 다니는 교회 마을의 경우는 도시를 격자형 그리드 타입으로 조직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도시에 전차가 필요하다는 것도, 모든 주민이 담장을 허물어야 한다는 것도, 1세기 전 도시 구조를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인류와 지구를 구하는 다양한 도시 구조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모든 사람이 고층 건물에서 살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확산 도시 지지자들이 주장한 것보다는 가까이 몰려서 살 필요가 있습니다. 자유로운 도시를 건설하려고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은 결국 코펜하겐을 성지순례하게 돼 있어요. 2차 세계대전 후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은 미국 도시들만큼 활발하게 시티 스프롤링 현상이 일어났어요. 1962년 미국에서는 로버트 머제스가 뉴욕 월스트리트에 있는 금융 중심지인 로워 맨하튼 중심을 가로지르는 도시 고속화 도로 건설을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반면 코펜하겐시 의회는 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선택을 했어요. 코펜하겐시 의회는 자동차 반대 시위자들의 지지를 얻고 코펜하겐 도심의 중심거리인 스트레에서
자동차 운행을 금지했습니다. 1.2km의 상점가로 유럽에서 가장 긴 자동차 없는 거리가 바로 스트레입니다. 이는 파격적인 실험이었어요. 1년 사이 스트레 거리는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자동차가 사라진 공간에 사람들이 밀려들었어요. 여름뿐 아니라 해가 짧아 특히 추운 겨울날에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스트레 거리의 상점들은 전보다 번창했어요. 사람들을 스트레 거리로 끌어들인 이유는 바로 다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구경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다는 점 덕분이었어요. 시민의 일상활동이 도시의 최대 매력이라고 하는군요. 이렇게 또 이제 차 통행 금지하고 이런 거 보니까 지금 제가 있는 곳은, 경상남도지만 제가 지금, 영구 주거지는 부천입니다. 부천시청? 그 뒤쪽 보면 막 이렇게 차 막아놓고 이렇게 보면 막, 거기서 이제 사람들 모여서 막 스케이트보드하고 이런 친구들, 가족도 막 이렇게 막 봤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아무튼, 자, 다시 돌아와서. 지난 40년간 덴마크인은 코펜하겐 교통체계를 다듬고 개선해서 런던이나 LA에서라면 비참하고 위험했을 경험을 즐거운 경험으로 바꿨어요. 코펜하겐의 성공은 두 가지 사상의 산물입니다. 하나는 도시가 실험을 유도하고 보상하는 실험실이라는 생각이에요. 또 하나는 도시 계획가들이 교통의 물리적 측면만 고려한 것이 아니라 심리적 측면까지 고려해서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코펜하겐 도심으로 통근하는 시민 10명 중 3명은 개인 승용차를 이용합니다. 10명 중 3명은 버스나 기차가 주요 통근수단이에요. 하지만, however, 가장 많은 통근자가 선택한 이동수단은 자전거입니다. 통근자 37%가 자전거를 이용해요. 교외에서 코펜하겐 도심으로 통근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코펜하겐 도심 안에서 이동하는 사람만 계산하면 자전거 통근자는 55%에 달해요. 그리고 이러한 자전거 통근자 10명 중 8명은 해가 늦게 뜨고 빨리 져 어둡고 얼어붙을 듯 추운 겨울에도 자전거로 통근합니다. 코펜하겐 시민이 자전거를 선택하는 동기는 순전히 이기심이에요. 코펜하겐시는 자전거 도로들을 연결해 총 길이 350km가 넘는 자전거 도로망을 구축했어요. 코펜하겐시에서 자전거를 타고 시속 20km로 이동할 경우 한 번도 빨간불을 마주치지 않고 계속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수천 년간 도시는 시민들이 지인들뿐 아니라 생판 모르는 낯선 사람들도 일상적으로 마주치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했어요. 냉장고도 TV도 인터넷도 없던 옛날 사람들은 매일 거리에서 다른 사람들과 교육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얘기를 나누고 사귀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도시의 목적이었어요. 하지만 현대 도시들과 선진국들은 일종의 사회성 결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현대 도시에서는 공공 공간에 모이지 않아도 거의 모든 필요를 충족할 수 있어요. 인터넷 시대에 접어들면서 커뮤니티란 단어는 현실에서 서로 만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방문해 관심 있는 공동 주제를 얘기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가리키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파리시 교통국장 시절 The 리버팽, 녹색당 총수는 The Live, 자전거 공유 시스템을 현재의 소비 문화를 극복할 궁극의 도구로 보았습니다. The Live는 자전거 벨로와 자유 리버테의 합성어예요. 벨리브는 공간과 장비를 공유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종류의 자유를 제공합니다. The 리버팽은 사람들은 자신만 사용하는 엘리베이터나 레스토랑이나 비행기가 없는데 왜 유독 자동차와 자전거만 혼자 사용하도록 도시를 디자인해야 하는 거지? 하고 의문을 던졌습니다. 교통체증은 활기 넘치는 도시의 자연스러운 특징일 뿐이에요. 도시를 살찌우는 것은 자동차가 아니고 사람과 재화라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단위 면적당 사람과 재화를 최대한 많이 운송하는 이동수단이 도시에게 가장 좋은 교통수단이에요.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통근자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군요. However, 그러나 반면 개인 승용차가 너무 많아 생기는 교통체증은 도시의 활기를 떨어뜨립니다. 문제는 개인 승용차가 공간을 쓸데없이 많이 차지한다는 점이에요. 가장 작은 개인 승용차라 할지라도 정지하고 있을 때 150제곱피트 약 4.2평의 도로 공간을 차지합니다. 이 공간은 서 있는 사람이 차지하는 공간의 30배, 자전거나 버스를 타는 사람이 차지하는 공간의 7.5배예요. 도로 이용자들에게 도로 공간을 놓고 자유 경쟁하게 하면 일부 이기적인 사람들이 다른 도로 이용자는 배려하지 않은 채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자전거와 보행자를 위협할 것이에요. 따라서 도시가 이동의 다양성, 자유, 공유,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개인 승용차의 특권을 제한하는 선택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뉴욕 도심보다 도로 공급 재분배의 위력이 생생하게 나타난 지역은 없어요. 2007년 뉴욕시 교통국장으로 부임한 자넷 사리칸은
자신이 뉴욕 최대의 부동산 디벨로퍼 개발업자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디카는 우선 뉴욕 도로의 가치를 재평가했어요. 네. 뉴욕시에서 가장 심각한 교통 문제는 자동차 교통체증보다도 보행로 부족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불공정한 도로 공간이 분배되는 상황은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극에 달했어요. 타임스퀘어 광장의 보행자 수는 다 자동차 대수의 4.5배가 넘었지만 타임스퀘어 광장의 보행로 면적은 차도의 10분의 1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매일 35만 명이 넘는 보행자가 타임스퀘어 광장을 통과했어요. 이 지역의 평균 자동차 운행 속도는 시속 약 6.4km였습니다. 사디카는 해법을 모색해보고자 임시 실험으로 어떤 도로 공간 재분배가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는 코펜하겐 방법론을 채택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 그냥 차를 막아버린겨. 2009년 미국 현충일 주말에 타임스퀘어 광장과 오블록에 걸친 브로드웨이의 차량 진입을 막는 장애물들을 도로 위에 설치하는 공무원들을 감독했어요. 차도를 막고 공간을 만들어 놓으니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타임스퀘어 광장에 자동차 진입을 막고 1년이 지난 뒤 교통당국이 자동차 통행 상황을 검토한 바에 따르면 브로드웨이 근처 대다수 도로의 차량 이동 속도는 1년 전보다 더 빨라졌어요. 버스의 평균 주행 속도는 상승했습니다. 교통사고는 감소했어요. 사디카의 도로 부동산 재분배 실험의 결과 타임스퀘어 광장은 느림의 미학을 되찾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트랜스밀레니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트랜스밀레니어는 일반 버스 2대를 붙여놓은 것처럼 긴 급행버스예요. 이것은 2007년부터 보고타 시내를 운행하는 버스입니다. 보고타는 이제 콜롬비아의 그 주도죠. 주도시. 자, 트랜스밀레니어는 보고타시 주요 간선도로에서 가장 좋은 중앙 부분을 전용 차선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1차선 버스 전용차로와 유사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 시장 엘리케 페날로사는 도시가 시민들의 삶을 바꾸고 시민들을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를 그는 변형적 도시화, Transformative Urbanism이라고 일컫는데요. 페날로사는 도시의 공공공간에 시민들을 행복하게 하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페날로사는 보고타시가 다른 대다수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20세기 도시의 두 가지 유산으로 인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어요. 첫째, 보고타시는 자동차의 편의를 위해 바뀌었다. 둘째, 공공영역과 공공자원이 상당 부분 민영화되었다는 점 말이죠. 페날로사는 보고타시가 야심차게 추진한 고속도로 확장 계획을 철회하고 시 예산을 자전거도로, 공원, 보육원 건설에 투입했습니다. 기차 대신 버스를 이용해 보고타시 최초의 고속 수송 체계를 건설했고요. 이러한 정책 프로그램은 수백만 보고타 시민의 도시 체험을 바꿔놓았고 이런 그의 파격적 행보는 세계 도시 설계자들이 반세기 이상 추종한 철학을 전면 부정한 결과예요. 페날로사가 지향한 보고타시의 모습은 북미의 법, 관습, 부동산 산업, 금융업, 개발 이념이 선호한 도시 모습과 정반대였습니다. 특히 교회로 빠져나간 수많은 중산층들이 생각한 도시 모습과도 정반대였어요. 2006년 세계도시 포럼에서 그가 연설을 마치자 청중 3,000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우레같은 박수 갈채를 보냈습니다. 페날로사는 예산 50억 달러를 들여 한 5조 원이죠. 고가 고속 도로망을 건설하는 계획을 방해하는 것으로 시장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페날로사는 임기 동안 학교 수집것과 타가서 수백 고를 신설했으며 나무 10만 고루를 보고타시에 심었어요. 엔리케 페날로사의 개인 승용차보다 보행자, 자전거, 버스를 우선시하는 교통정책은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3년 시장 임기 중 2년차, 3년차로 접어들자 새로운 교통정책이 모든 시민에게 이득이라는 점이 확실해졌고 페날로사 시장의 지지도는 80%에 달했어요. 오늘날 도시교통 시스템은 너무나 불공정해요. 특히 북미가 실향을 심합니다. 미국인 3분의 1은 전혀 운전하지 않아요. 자동차 중심으로 돌아가는 도시에서 이러한 미국인들은 열악한 대중교통에 의지하거나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개인 승용차를 탑니다. 미국 도로 건설 및 관리 비용은 대부분 보행자와 자전거가 다닐 수 없는 고속도로에 쓰여요. 캐나다는 도로 건설 관리 비용의 3분의 1을 운전자들이 내는 돈으로 충당합니다. 뭐야.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모든 국민이 내는 소득세와 재산세로 메워요. 여기서 평등과 효율이 충돌합니다. 보행자와 자전거가 다니는 도로는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보다 훨씬 건설 및 관리 비용이 적게 듭니다. 따라서 도보 통근자와 자전거 통근자가 내는 세금이 자동차 통근자에게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셈이에요.
공정한 도시를 건설하는 정책이 때로는 공정성을 해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도시 재설계 실험을 도입하는 도시들이 특혜 구역에서 먼저 실험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곳 주민들이 도시 재설계 실험을 받아들일 만한 시간, 돈, 정치적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또 다른 문제는 도시 재설계를 통해 살기 좋아진 마을의 부동산 가치가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이는 부동산 소유자와 도시 재정에는 희소일 수 있지만 부동산 임차인들에게는 재앙입니다. 한국에서는 가로수길, 홍대, 상수, 신촌 등 여러 군데에서 이미 주택 및 상가 고급화를 의미하는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임대료 및 권리금 인상 요구로 적지 않은 임차인들이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죠. 갑자기 강남스타일로 유명한 한 가수의 건물 세입자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다큐멘터리를 본 기억이 머릿속을 주마등처럼 지나가는군요. 그리고 이건 얼마 전에 뉴스에서, 신문에서 봤던 것 같은데, 여러분 이제 홍대 미술가 이런 사람들이 홍대에서, 물레동에서, 그 다음에 요새 가는 곳이 이제 어디냐, 종로 3가 4가에 인근한 세운상가 있잖아요? 예, 세운상가에서 이렇게 터를 잡아서 이제 예술 생활을 한다고 하네요. 참, 싼 월세를 찾아가는 이런 노마드를 절대 나무란 거 아니고요. 오히려 거기 이제 그 사람들 입장에 이제 거기서 이제 엄청난 바이브 에너지 이런 상인들도 이제 먹고 살기 지면서 굉장히 열심히 이제 분주하게 움직이고 그렇잖아요. 저도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 참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요새 또 현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이 도로공원 서울역 고가구 도로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공원화 사업 이런 거 정책 조경 이런 걸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다고 전 그걸 보고 약간 이 책이 말하는 이런 이런 관념하고 굉장히 좀 비슷하게 와닿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박원순 시장이 지금 2기잖아요? 1기에는 그냥 여러 가지 전임 시장에 쌓아놓은 똥 치우느라고 아주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으면, 이번 2기 때는 굉장히, 드라이브를 강하게 거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과책방의 44번째, 우리는 도시에서 행복한가? 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한 달 만이네요.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맘마! Bye!